안녕하십니까. 인사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두 번 인사하게 되네요. 저는 HMM R&D 팀에서 R&D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선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이 며칠간 비가 왔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화창한 날씨에 이런 좋은 세미나에서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스럽고요. 사실 제가 맥락과는 상당히 많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매번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때로는 발표자로, 때로는 청중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해운 조선 산업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를 아주 시적절하게 이렇게 선정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치경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녹색 해운 항로에 관련된 프리피지빌리티 스터디가 끝났고 올해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녹색 해운 항로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사든 또는 그렇지 않는 선사든 사실 이게 2020년대에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맥락 사무국에서 이 주제로 정말 세미나를 준비하셔서 그런 많은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해운선사 녹색 해운항로 구축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해운선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야말로 한미 간의 녹색 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를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런저런 행사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발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연료는 사실 혁명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바람으로 다니다가 외연기관 개발돼서 석탄을 연료로 쓰다가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이제 내연기관이 생기고 지금 현재와 같은 석유 기반의 화석 연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내연기관이 계속 살아남는다면 이제 연료를 바꿔야 되는 환경이고, 내연기관이 아니라면 어떤 정규 추진과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추진 체계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1차 변화 시기, 2차 혁명 시기에 전부 다 이 효율과 경제성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끌어져 왔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사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3차 혁명은 전혀 다른 탄소 규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우리 이치경 사무관님께서도 이렇게 언급하셨듯이 작년에 2018년도에 세웠던 IMF 로드맵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2050년까지 이제 완전한 넷제로로 수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원단위 목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대로 2030년까지 40% 감축이 살아남고 2050년까지 안전한 넷제로를 시행하겠다라는 게 작년에 발표된 IMO의 새로운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원단위 목표가 2030년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원단위 목표의 실질적인 어떤 감축 수단인 CII 규제는 2030년까지는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2050년이면 꽤나 먼 미래입니다.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선박 라이프 타임이 한 20년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건조되는 배가 한 2050년까지 운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2050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온실가스 규제라는 게 2049년까지 똑같이 배출하다가 2050년 어느 순간에 그냥 배출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전지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사실 온실가스 규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이제 그 단기 조치 EEXI, CII 규제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EU ETS 시작되었고요. 내년에 퓨얼 EU 마리타임 유럽에서 시행하는 규제가 또 시작될 거고, 또 중기 조치라고 불리는 GHG 퓨얼 스탠다드,
그다음에 이제 시장 기반 조치와 이렇게 결합된 조치로서 IMO 중기 조치가 2027년부터는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제는 보면 주관하는 기관도 틀리고 시행하는 날짜도 틀리고, 또 어떤 규제는 탱크 투 웨이크, 어떤 규제는 웰 투 웨이크, 어떤 규제는 CO2만, 어떤 규제는 또 뭐 머탄 포함해서, 또 규제를 하고 있는 항목 자체도 어떤 규제는 탄소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도 있고요, 또 효율을 규제하는 규제도 있고, 전체 사용 연료 중에 대체 연료 사용 비율을 규제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각각이 다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는 유리한데 어떤 규제에서는 불리하고, 어떤 규제에서는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베네핏을 얻는 데 반해서 어떤 규제에서는 또 페널티를 물고 하는 규제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히 복잡하고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규제가 선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압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온실가스 전략을 평가를 해서 어떤 투자 의무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이 CDP 프로젝트고요. 제가 앞에 화면이 있는데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서 이거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CDP의 회원 버전인 이제 포세이돈 프린시플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사의 어떤 그 탄소 감축 전략을 평가해서 투자 의무를 결정하겠다. 또 CCW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대형 화주들한테 저희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제공을 합니다. 저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컨테이너 선사들이 다 제공을 하죠. 화주들은 그 중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선박을 선택을 해서 이제 화물을 주겠다라는 취지가 CCW입니다. 또 라이트십은 뭐 각 선박별로 선박의 연료 에너지 효율 등급, 탄소 배출 등급을 A, B, C, D, G 등급으로 나눠서 실제로 어떤 화주들은 이렇게 저등급 선박에게는 내 화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II 규제가 이제 A, B, C, D, E 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운항했던 실적을 가지고 최초로 평가받는 게 올해 5월 달까지 아마 다 평가가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화주들이 지금 현재 IMO는 CII 규제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정하고 있지 않는데, CII 등급의 저등급 선박에는 우리 화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공언하는 화주들의 움직임도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보다는 이러한 그 시장에서 압력이 선사들에게는 훨씬 더 큰 압력으로 적용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화주들은 대체 왜 선사들의 배출량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이른바 스코프 1, 2는 어떤 제조사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것이고, 스코프 3 배출량은 자신들의 화물, 원재료 또는 완성품을 운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배출하는 배출량을 이미 스코프 3라고 카테고리 하는데요. 미국 증권협회에서는 202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 부분의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은 스코프 3 에미션을 같이 전부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화주들이 저희들에게 우리 화물을 운반할 때 너희 선박이 배출하는 배출량을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화주들의 스코프 3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 게팅팅 제로 콜리에이션 2030년대까지 정말 상업적인 규모의 무탄소 연료를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자라는 게 이제 게팅팅 제로 콜리에이션이고요. 이거는 뭐 자발적인 거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린시핑 코리도, 즉 녹색 해운 회랑 같은 경우는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협약을 거쳐서 2020년대에 2030년 이전에, 그러니까 부산 타코마 이렇게 탈탄소 선박을 투입하라는 거 아닙니까? IMO 규제가 됐든 EU 규제가 됐든 어떤 규제도 2030년대까지 안전 무탄소 선박을 투입해라 하는 요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선사들은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규제와 무관하게. 작년 COP27 아까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 COP27에서 한국과 미국은 녹색 해운 회랑에 합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 HMM도 이 녹색 해운 혈항에 참여하겠노라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한 50여 개 정도 이렇게 녹색 해운 항로가 이제 서로 상호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국가와 국가 간, 어떤 거는 항만과 항만 간,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소규모긴 하지만 화주 간의 이런 항로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근해 항로도 있지만 한국, 미국처럼 이렇게 대양 항로, 원양 항로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양 항로를 안전 무탄소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료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O나 EU 규제로 인해서 또는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또는 이런 그린시핑 코리도 같은 이런 어떤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제 무탄소 연료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운항하는 선박의 93.5%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로 구동이 되는 재래선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현재까지 발주된 선박을 보면 절반 이상이 51.3%가 대체 연료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 대체 연료 중에서 압도적으로 LNG가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컨테이너 선박을 중심으로 메탄올을 많이 좀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대체 연료를 선택한 선박들이 이 아래에 보이는 조그만 선박들, 연안선 위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 벌크 캐리어, 대형 컨테이너십도 차츰차츰 대체 연료 추진선으로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메탄올만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선사가 벌써 11개 선사가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척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운항하는 선박도 있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기존 재래선을 메탄올 추진선으로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한 5개 선사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HMM은 2050년까지 안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2045년으로 당기려고 아직 저희가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45년까지 당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HMM 같은 경우는 이제 HMM이 건조하는 선박들은 더 이상 재래선을 건조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LNG 듀얼 퓨얼 엔진은 컨테이너 포함해서 PCTC 포함해가지고 한 9척 정도를 지금 현재 LNG 추진선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아마 주인공이 될 메탄올 추진선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9척이 현재 발주가 되고 내년 중반부터 이제 인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탄올을 왜 선택했는지 물어보는데요. 저희는 메탄올만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메탄올, 암모니아, 심지어는 이제 수소가 나온다면 수소 엔진이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수소 엔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이제 인도될 그 메탄올 추진 선박입니다. 9,000TU 선박이고요. 21나트 속도로 달릴 수 있고 연료 소모량을 HFO 기준으로 보면은 데일리 하루에 91.5톤 정도로 소모가 되는데 만일 제가 메탄올을 쓴다 그러면 약 한 185톤 정도의 메탄올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메탄올 탱크가 약 8,400 CBM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배가 한미 간에 투입이 된다면 단 1차례의 벙커링으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용량의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부산과 타코마 구간을 안전 무탄소 선박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9,000TU짜리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발주를 했을 때는 이 선박을 한미 간 항로에 투입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인도 항로 또 남미 항로 쪽으로 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재작년 COP27에서 녹색 해운 항로 한미 간의 녹색 해운 항로에 우리도 HMM도 참여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그러면 이 국회의 메탄올을 이 항로에 좀 투입하자라고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항로를 전부 전 구간을 전부 다 메탄올을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부산과 미국 간에만 이렇게 메탄올을 사용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는 저희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녹색 해운 항로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전부 다 같은 합의를 모아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스코프 3 배출량을 배출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또 유럽 규제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도 만들고 있지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린 세일링 서비스를 또 저희가 이미 런칭을 했습니다. 그린 세일링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높은 가격 사용되는 그 연료 가격의 일부를 우리가 스코프 3 배출량을 화주들의 배출량을 줄여줌으로써 좀 특별한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이미 지금 이제 해운 선사들 환경에서는 이제 일반화된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서비스 계약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보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메탄올 추진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서 저희 스코프 1, 저희 자체의 스코프 1 배출량을 낮추고 화주는 스페셜 운임을 저희에게 주면서 자기들의 스코프 3 배출량을 절감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이런 그린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성이 중요할 텐데요. 이 보시면 이제 카펙스 성과만 비교해 본 겁니다. 컨벤셔널 엔진에 비해서 LNG는 약 11%, 메탄올은 약 한 3, 4, 5% 정도 이렇게 더 비쌉니다. 그런데 카펙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펙스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재래선 HFO를 운항했을 때 카펙스 또 20년간의 오펙스를 다 합치면 전체 카펙스 오펙스 비용이 약 2억 5천만 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 30%짜리 썼을 때는 약 3억 불, 그린 LNG를 썼을 때는 약 4억 불, 그린 메탄올을 썼을 때는 약 9억 불 정도의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카본 코스트, 불확실한 카본 코스트가 어떻게 산정이 됐느냐, 또 지금 현재의 연료 단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물론 이 연료 단가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연료 추진 선박, 그다음에 무탄소 연료 추진 선박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연료 단가는 낮아지고 탄소 비용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료는 여러 가지 선박 연료는 변환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혁명, 2차 혁명은 전부 다 효율과 경제성을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시키든 규제가 바뀌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선사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차 혁명, 2차 혁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3차 혁명에서는 오히려 효율과 경제성이 한참 후퇴하는 경향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 연료로 거론되는 모든 연료는 발열량도 엄청 높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 효율도 떨어지고 경제성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당연히 비싼 연료죠. 그래서 이 효율과 경제성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이 탈탄소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퍼스트 무버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들은 지금 이제 그 탈탄소 연료 추진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선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존 화석 연료 사용하는 선박한테는 CO2 톤당 450불 정도의 탄소 세금을 물리자. CO2 톤당 450불 정도의 세금을 의미하는 것은 연료유 1톤당 약 얼마죠? 1,300불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탈탄소 연료를 선택한 선사와 기존 재래선을 계속 고집하는 선사 간의 어떤 경제적인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형평성이 맞다라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선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퍼스트 무버 또 선도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에는 되게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 녹색 해운 항로를 구현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허들은 역시 이 높은 연료 비용입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화주는 스코프 3 배출량을 낮추는 대가로
높아진 연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라는 선사 화주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극히 일부고요. 그다음에 그 화주들일지라도 그 많은 격차가 나는 그 차이만큼을 전부 다 자기들이 보전하려는 화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녹색 운송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는 화주들도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이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연료 가용성 또 번거링 인프라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 연료는 더 요원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미성숙 단계, 또 기술적인 어떤 신뢰도도 또 하나의 어떤 큰 장애가 될 것이고, 안전 규정, 법규, 친환경 탈탄소 연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 준비도 좀 시급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녹색 해운 항로를 투입한다라는 게 선사의 일방적인 결정, 선사 하나의 독단적인 어떤 그 의사 결정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녹색 해운 항로를 성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현명하게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면서 꼭 이 녹색 해운 한국과 미국 간의 녹색 해운 항로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